네, 안녕하세요. 오늘 디어 에반 헨슨 랜선 집이를 진행하게 될 저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네, 옆에 지금 김윤아 씨 나와 계신데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우림의 김윤아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김윤아 씨 오랜 팬이라서 지금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요. 네, 오기 직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영화를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영화 디어 에반 헨슨에 대해서 대략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영화를 받았던 감동들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개봉하기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적인 스포일러 같은 것들은 얘기 안 할 예정이고요. 아깝네요. 아깝죠. 그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디어 에반 헨슨은 동명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한 작품이라는 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원작 자체가 워낙 무대 뮤지컬로 큰 성과를 거둬서 토니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격찬받은 작품입니다. 아직 국내 무대에서는 올려진 적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영화로 보게 되어서 굉장히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영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대본에 그 내용이 있는 거 저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엠플렛 버전으로. 저는 사실 요즘 자우림 신보 작업이 막바지라 한 매일 4시간씩 자면서 몇 주째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벤플렛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팬이에요. 넷플릭스의 더 폴리티션 때문에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고 팬들이 꽤 계실 텐데 아무 정보 없이 그 작품을 봤다가 리버가 딱 부르는 장면에서 정말 폭풍 눈물 닭살이 정말 소름의 폭풍. 얘 누구야? 그러고 막 그때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벤플렛이 나온다고 해서 만사 제쳐두고 이 영화를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벤플렛 하나만으로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너무 잘하고 너무 똥똥스랬던 것 같습니다. 팬심으로 시작하는데요? 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약간 벅차 올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두 사람이 나오기 직전에 아마 잠깐 한 20초 정도 예고편 영상을 통해서 이 벤플렛의 노래를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뭐 굉장한 싱어이면서 또 좋은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디어 에반 헨슨의 간단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어 에반 헨슨, 다시 말해서 에반 헨슨이라는 주인공한테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편지를 쓰면서 영화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고 무척이나 외로운 사람인데 그런 친구가 이때 같은 학교의 그부라고 말할 수 있는 코너라는 아이한테 어떤 굉장히 큰 비극이 생기게 되고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겹쳐서 절친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그 죽은 코너의 부모가 이 에반 헨슨한테 집착을 하면서 펼쳐지는 그러면서 한바탕의 어떤 오해와 정반대로 희망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제 특히 라라랜드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 좋아하셨던 위대한 쇼맨이나 알라딘 같은 영화의 OST에 직접 참여했던 그런 두 사람이죠. 벤지 파세 그리고 또 저스틴 폴.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디어 에반 헨슨의 모든 것을 만든 그런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이 두 사람이 음악을 맡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연부터 무대 뮤지컬에 벤플렛이 맡기를 시작했는데 영화까지 진출해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두 사람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앞서서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영화 한 편이 쫙 앞에서 흘러가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들 약 올려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신 노래, 이거 영상 속에 이제 바탕에 깔렸던 노래가 You Will Be Found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노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얘기하는 큰 주제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어라. 우리가 널 찾아갈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음악인데요. 이게 또 자꾸 팀 얘기하게 되는데 이 에반이라는 친구가 마치 자우림 음악의 주인공인 것처럼 저는 좀 느껴졌어요. 좀 소외되고 조금 외롭고 뭔가 불안하고 저희 노래 중에 샤이닝이라는 곡이 있는데 샤이닝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영화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손을 뻗어서 세상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건네는 의미로서의 음악이기도 하고 그렇죠. 건네는 의미로서의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시작하자마자 이제 굉장히 곡진하게 두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지금 그 You Will Be Found라는 음악을 그 노래를 포함해서 사실 일단 뮤지컬 영화니까 네. 이 장면에 어떤 한 좋은 뮤지컬을 보고 나면 그 장면들이 막 시간이 흘러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어떤 노래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먼저 시작해 볼까요? 이 대목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두 인물, 만날 수 없는 두 인물의 노래가 교차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소름 끼쳤어요, 정말 솔직히. 그 노래도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이게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가 아니라 정통 뮤지컬을 그렇죠. 영화로 옮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흐름을 가지고 음악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같은 흐름 안에서도 막 이렇게 물결을 만들고 기승전결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음악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하는 구성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힘있게 쫙 음악이 끌고 가는 느낌이 오히려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귀 기울여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간 노래들, 좋아하는 노래들 네. 어떻게 들어갔나를 궁금해서 보는 느낌이 있는데 그쵸. 사실 이제 디어 에반 헨슨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다 처음 듣는 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 듣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을 때 음악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악들이 그냥 아름다운 음악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음악들 자체가 사실은 가장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들을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부분에서 음악들이 굉장히 쓰임새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성이 뭐라고 할까?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뮤지컬인데 우리가 보통 뮤지컬 하면 또 이렇게 무슨 안무 장면 같은 것도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들어온 장면이 물론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네, 이 남자 이 친구 3명이서 이렇게 막 심지어는 오랜만에 DDR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DDR이 언제 뒤에 DDR? 나오는 그 걸그룹 한국 그룹 아니었어요? DDR 화면에 나오는 그룹이 찾아보세요. 한국 여자 아이돌 그룹인 것 같아요. 네. 전 DDR하는 걸 빠져가지고 거기까지 못 봤는데요.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장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같이 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은 코믹하기도 하고, 네. Sincerely Me라는 곡이었던 것을 네.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안무가 굉장히 네. 재밌었는데 그 장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뮤지컬에서 정통 이렇게 막 화려한 안무 이런 건 무슨 인도 뮤지컬을 보듯이 네. 그런 건 없잖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사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그 왜 고등학생들 캐비넷 쭉 있는 데서 마주치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돌아가고 이런 네. 장면들이 저는 약간의 안무라고 느껴졌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 정도는 안무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내용이 굉장히 어떤 깊은 상처들을 다루고 있고 그쵸? 그로부터 어떤 희망의 새싹을 틔우고 싶은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너무 화려하게 막 춤을 추고 이러면 감정적으로 거부감 네. 같은 게 관객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화에서 뭐라고 할까요? 동선들이 굉장히 활용하고요. 네. 그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몇 번 찍었을까 궁금한 게 한두 장면이 아니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에반이 숲속에서 막 달리면서 울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저 배우가 이 울면서 노래하는 저 힘든 장면을 뛰면서 몇 번을 찍었을까. 너무 카메라 웍이 좋아가지고 네. 쫙 이어지고 그렇죠. 막 숲하고 겹쳐지고 네. 학교 장면들도 복도가 이렇게 T자 복도로 교차되거나 십자 복도로 맞아요. 교차되는데 네. 애들이 막 사방으로 다녀요. 그러면 주인공이 그 안에서 동선들이 겹치지 않게 교묘하게 노래를 하면서 네. 앞으로 걸어오는데 네. 저걸 몇 번 찍었을까.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네. 동시 녹음을 한 것 같은 장면이 엄청 많거든요. 네, 네. 물론 노래 자체 그게 동시 녹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네. AR로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은 있었는데 처음 시작은 보통 뭐 침대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한다던가 하는 장면들이 저거 동시 녹음인데 이런 데가 많아서 이게 정말 동시 녹음이었을까 그렇다면 와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동시 녹음을 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일반적으로 이런 뮤지컬을 만들 때 이제 사전 녹음을 하고 네. 현장에서는 이제 약간 노래를 부르지만 그렇죠. 립싱크하는 방식으로 네, 뮤직비디오 찍는 것처럼. 네. 네.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영화를 만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노래라는 장면에서도 배우가 노래 솜씨를 뽐낸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영화에서 가장 뭐 간절한 순간을 네. 노래로 대언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하이디 역할 맡은 줄리엣 모어가 바로 그렇죠. 네. 정말 이 얘기만 했는데 소름이 또 막 끼쳐. 저 줄리엣 모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막 꼬집고 싶어. 네. 그죠.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엉뚱하게도 바로 그 장면. 정말
제가 유일하게 눈물이 나온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게 So Big So Small인가요? 하는 노래. 제목 다 기억하시는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So Big So Small 가사도 장난 아니잖아요. 완전 한편의 시. 그리고 줄리엣 무어가 그걸 노래도 그렇게 잘하세요. 줄리엣 무어 씨. 네. 저는 이제 오늘 뭐 벌써 DB에서 할 말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드디어 에반 헨슨에 관한 얘기고, 물론 에반 헨슨에 관한 얘기가 제일 재밌고 굉장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영화가 굉장히 감상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처를 다루는 것이 더군다나 뮤지컬 장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뮤지컬 장르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인공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고 그냥 적당히 힘을 주는 얘기로 끝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깊이 들어가는 얘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에반 헨슨에 관한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영화 전체를 보면서 가장 제가 감동받은 건 지금 말씀해 주신 줄리언 무어가 노래하는 장면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 가사에 담겨 있는 남편과 그 헤어질 때 얘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의 상심한 마음 이런 걸 하는데 또 찾아보니까 줄리언 무어가 영화에서 뮤지컬 노래를 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게 이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기를 잘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이기도 하고. 그렇죠. 배우분들이 노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연아 씨도 연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약간 웃긴 캐릭터 같은 거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지적인 캐릭터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면 그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 지금 또 말씀해 주셨던 줄리언 무어 그 장면을 꼭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정말 배우가 평상시에 실제로 어떤 정도의 예를 들면 몇 옥타브가 올라가고 얼마나 음정이 뭐 정확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 노래를 잘한다는 게 이제 나름 또 전문가니까 완전 전문가시죠. 노래를 잘한다는 건 그런 그 측정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벤 플랫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하고 처음부터 막 소란을 떨었던 게 뭐 이 사람의 음역대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 안에 있어요. 소리. 근데 줄리엣 무어도 소리 안에 있잖아요. 저 이 단어 정말 싫어하는데 이걸 써야 되겠어요. 진정성. 진정성. 소리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뮤지컬을 보면 저는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면서도 뮤지컬에 완전히 몰입되지 못하는 그런 저희 버릇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뮤지컬이라는 게 갑자기 막 식사하다가도 영화에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갑자기 주인공이 포크를 들고 일어나서 막 노래하잖아요. 이러면 저는 그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빠져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인공적이에요. 그러세요? 약간 좀. 근데 이 영화는 그게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은 이 벤 플랫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객관적으로도 너무 잘하지만 벤 플랫이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제가 훌륭하다고 느끼는 건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대사를 말할 때와 노래를 할 때 사이의 간극을 가장 적게 편차를 문질러서 없앤다고 그럴까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이 가만히 말을 하다가 노래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어색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정말 그래요. 그렇죠. 그런 감정적인 진실 같은 게 담겨있는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벤 플랫, 줄리엣 무어도 너무 훌륭했지만 다른 모든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레리도 되게 좋아해서 아빠. 제가 그 코너 아빠. 그렇죠. 레리가 부르는 노래 장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가족 셋이 같이 부르는 레퀴엠이라는 노래도 그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뮤지컬 영화니까 연출될 수 있는 장면이고 세 사람의 각기 다른 마음 감정을 다 한 곡에 풀어냈는데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꼽고 싶네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이 이제 매그놀리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요. 작품도 좋아하세요? 오늘 뭐 그냥 방송 끝내고 그냥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매그놀리아의 어떤 클라이맥스가 되면 와이즈업이라는 노래를 인물들 각자가 다 고독의 바닥에서 각각 부르는데 소름 끼친다. 그게 쫙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희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드렸던 그 와이즈업이 들어갔던 매그놀리아처럼 이 영화에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가족 3명이 사실은 제각각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다 외로워서 다 다르고. 근데 그걸 영화로 연결해서 같이 보여주는 그 레퀴엠이라는 노래가 흐를 때 보면 그 장면은 그야말로 이제 영화만 보여줄 수 있는 몽타주 형식인데 그런 게 주는 감동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영화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데 그게 또 무대 뮤지컬에서 느낄 수 있는 또 가장 큰 아름다움인 것 같기도 해요. 두 개를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원작 뮤지컬은 아직 한국에서 초연된 네.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무대에서는 어떻게 올라갔을까?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네. 찾아봤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과수원 해수관에서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수원에서 이 주인공이었던 에반 앤슨이 겪었던 어떤 일이 있어요.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네, 산림원. 그렇죠, 그렇죠. 네. 과수원이 아니고. 과수원은 딴 데죠. 네. 저희 코너의 네. 집이. 네, 그렇습니다. 영화 과수원도 중요해가지고. 네. 네, 되게 중요한 장소라. 맞습니다. 네, 과수원은 이제 코너의 네. 쪽이 과수원이고 이 사람은 이제 산림원의 공원에서 이제 알바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돼서 초반부터 깁스를 하고 나왔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 장면 그렇죠. 정말. 네.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고 나는 아무도 부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외로움이 네. 떨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이 부러졌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올기를 기다리면서 네. 계속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데 너무 늦게 누군가가 왔는데 이제 네. 그 살림원을 그 관리하시는 분이 네. 와주신 거죠. 이게 이제 영화의 첫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이 과수원이 나올 때 또 과수원이래요. 배고픈가 봐요. 살림원이 나올 때. 네, 그렇죠. 네. 이 살림원이 근데 한 3번쯤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맥락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그걸 짚어주시니까 또 소름이. 네, 특히 이제 말은 할 수 없지만 3번째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이 영화의 어떤 반전처럼 되는데. 이게 진짜 되게 소소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어요,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아까 예고편 보면서도 느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같은 배경으로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이제 그게 흐름에 따라서 그게 휙휙 바뀌니까 네. 그런 생각이 다시 봐야 되겠네요.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찾아보니까 그 원래 무대 뮤지컬에서는 그 과수원 장면이 그냥 말로만 되는 거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만 사실은 그 장소를 직접 가서 너무 좋다, 영화라. 심지어는 뭐 네. 상상의 장면이기도 하고 또 왜곡된 장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네. 보시면 아실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영화로서의 어떤 영화 언어의 장점을 살려낸 그런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네. 네. 자, 뮤지컬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굉장히 순도가 높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저는 사실은 이제 에이미 애덤스의 팬이거든요. 아, 네. 줄리언 무어나 에이미 애덤스를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에이미 애덤스는 뮤지컬을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굉장히 안정된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음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집의 딸, 코너의 네. 여동생 조이로 나왔던.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 음색이 좋더라고요. 그쵸. 노래를 할 때 그 케이틀린 디버라는 배우던데 이 배우가 노래를 할 때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한 사람의 그 음악적으로 고유한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음색이 너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 맞아요. 그 소리가 너무 예쁘고 더 듣고 싶은 소리.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배우들이 주목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이런 뮤지컬에 관한 이야기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시작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이 이야기의 전제인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라는 학생이 사실은 스스로 굉장히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됐을 때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실은 걔가 그렇게까지 아픈지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나 큰 상실과 애도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필사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다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서로가 한 대 얽히면서 일종의 어떤 이상한 해프닝 속으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거를 서로 충족시키면서 저렇게 그냥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면도 있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너무 안 돼가지고 다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짓과 아이러니와 이런 게 겹쳐서 사실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역설적으로 한동안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행복했으니까. 주인공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가족이 생긴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에반 앤슨의 엄마인 줄리언 무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에서는 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만큼 못 하잖아요. 그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렇죠. 아마 이제 계급적으로 본다면 대략 한 중류층보다 약간 아래 정도의 가정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대저택에 살고 있는 그렇죠. 코너 집안에 들어가게 되고 더군다나 그 여동생은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여학생이고 이러니까 다른 한편 자기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이쪽의 엄마인 시시아가
우리 엄마였으면 하는 그런 또 마음이 10대 시절에 있을 수 네, 있잖아요. 10대니까. 네. 그런 걸 또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딴 얘기인데 네. 조이랑 에반이 살짝 서로 커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얘기해도 되죠. 되나요? 네. 두 사람이 뭐 사랑이 중요하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두 사람 다 강아지상이라 투샷이 너무 아름다웠다. 오, 네. 그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얘기인데. 강아지 두 마리 너무 귀여웠어요, 정말. 아, 네. 네. 애견인이신. 그거랑 관계없이. 관계없이. 강아지 상을 네. 좋아. 강아지 예, 상. 그 두 배우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사랑스럽죠. 예, 네. 알콩달콩.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했어요. 네. 저는 이제 고양이 집사인데요. 근데 저도 예. 그러세요. 네. 근데 그 에반 헨슨 역을 맡았던 이 벤 플랫을 처음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처음 노래하고 나오고 아침에 이제 깁스하고 학교 가고 이랬을 네. 때. 근데 노래 너무 잘하고 생각보다 연기도 잘하고. 네. 근데 초반에는 약간 이입이 안 된 게 고등학생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에반 헨슨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네. 살아왔던 실제 배우고 그렇죠. 실제로 그러다가 네. 나이도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한 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는데.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벤 플랫이 제가 굉장히 놀랍다고 느낀 건 우리가 이제 친구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네. 처음 보면 요호성 씨나 장동건 씨가 맞아. 고등학생으로 안 보여요. 네, 학부형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영화의 중반이 되면 그 두 사람이 고등학생이라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영화에 몰입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벤 플랫을 처음 볼 때는 그 생각이 사실 약간 걸리기도 했는데. 저는 안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기준이 높은가 봐요. 너무 이렇게 나이로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의 차원이 아니라 배우가 실제로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영화에 조금 한 1, 20분 정도만 지나게 되면 정말로 그 배우가 고등학생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만큼 네. 연기를 잘해서 우리를 네. 회복시키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벤 플랫이 몸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본인이 약간 불안 장애가 있는 친구라서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의 몸, 이렇게 경직되고 항상 긴장돼 있는 자세 같은 거를 네. 몸으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끝나면 마사지를 잘 받아야 되겠다 싶은 정도로 항상 경직돼 있는 몸을 구사하더라고요. 경직된 것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무대 뮤지컬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에반 헨슨으로 살아오면서 실제로 벤 플랫이 에반 헨슨에 어느 정도 굉장히 네. 감정적으로 동화가 됐겠죠. 그랬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좋은 어떻게 보면 캐스팅으로서는 벤 플랫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르기가 어려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자연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영화의 사람들이 이제 다 제각각의 이유로 이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네, 그런 건 어떻게 그게 보셨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청소년이던 어른이던 뭐 누구건 간에 다 나름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살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평론가님도 저도 뭐 여기 계신 스태프님들도 다 나름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해주는 것들이 참 좋았는데 아까 레퀴엠 장면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나오는 가정들이 다 조금 이제 형태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코넌의 집은 아빠가 새아빠인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새아빠가 아니라 너무 다정하고 좀 썰렁한 아재 개그는 하지만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냥 아저씨인 아빠를 가진 뭐 재혼 가정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랑 아들만 있는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가정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가정들은 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갈등은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뭐 서로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인공은 물론 10대 고등학생들 나오고 있지만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꼭 관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짐들에 대한 얘기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서 이제 어떤 슬픈 순간 비극적인 사건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불행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슬픔을 느끼는데
저는 이제 어떤 평상시에 어떤 불만이 있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슬픔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슬픔을 느끼는 태도의 어떤 아이디얼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방법대로 슬퍼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덜 그렇죠, 슬퍼해? 그렇죠. 해서 오히려 욕을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슬픔을 견뎌내는 방식은 제각각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영화가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이 가족을 잃어도 영화에서 맥락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애도의 전쟁을 제각각 치른다 그럴까? 맞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그 코너의 엄마인 에이미 애덤스가 연기하는 신시아라는 인물은 아들을 잃어서 너무 큰 상실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 죄책감도 있어요. 그 죄책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아들이 그렇게까지 아픈지는 모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몰랐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의 어떤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알고 봤더니 아들에게도 굉장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고 친구와의 굉장히 재밌었던 추억이 있었고 그걸 너무 발굴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야 자기의 죄책감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사실은 신시아 캐릭터를 보면서 이 사람은 현실 도피를 하고 싶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은 알았을 텐데도 자꾸 그거를 미화하려고 하고 믿고 싶은 거죠. 그 과정이 자기 가족들하고 갈등의 소재잖아요. 사실 이 엄마만 우리 애는 좋은 애야, 그런 애가 아니었어라고 그렇죠. 계속 믿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좀 화나기도 했어요. 부모가 아이를 아주 잘 이해해줘야 되는 면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그만 말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다 제각각의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또 동생이면서 이제 에반 앤슨이 좋아하는 조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조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족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으로 익힌 학습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존중이 없던 학교 친구들조차도 오빠가 세상을 불행하게 떠났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태도로 얘를 계속 대하는데 이 아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10대 시절에 남매들이 이제 종종 그렇듯이 오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심지어 맨날 싸웠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딴에는 얼핏 생각할 때는 또 이제 너무 큰일이 일어나면 약간 무슨 뭐라고 할까요? 그 슬픔의 강도가 바로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슬픈 것 같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슬픔을 유족으로서 강요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또 계부인 아까 말씀하셨던 레리 같은 남자는 자기도 슬프거든요. 아들이 죽어서. 근데 자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이 슬픔에서 자기는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가족에서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느낌이 다 다른 거를 영화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낀 건 원작에서는 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작에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거고요. 설정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제 생각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야심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심이군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의도적으로 배치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러니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어떤 사건이 터졌으니까. 사실은. 근데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인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미국 사회 문제를 다 축약하도록 돼 있어요. 양쪽 집안 보면 한쪽은 편부모 가정이고 한쪽은 재혼 커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재혼을 했는데 이쪽은 백인이고 이쪽은 히스패닉이에요. 쿠바기의 남자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쪽의 경우는 이제 또 양쪽 사이에서 계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고등학생이 이제 에반 앤슨을 제외하고 3명이 나오는데 백인, 흑인, 아시아인이에요. 이런 제가 식으로 좋아하는 켈 와니가.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어느 작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워낙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울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 들어있는 사례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회적이고 유달리 운이 없었던 어떤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보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소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사회 문제의 축도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도 또 이렇게 발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네요. 듭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정말 제일 인기가 있고 파워풀한 학생인 알라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인상적이죠. 굉장히 마음에 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으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또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알라나라는 인물이 보면 이제 학교에서 모범생의 전형이고 회장 리더십도 강하고 모임도 이끌어가고 어떤 것들 막
본인 스스로 하고 그래서 얼핏 봐서는 영화에서 에반 헨슨의 반대말이 알라나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의 어떤 중요한 장면에 가면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람처럼도 보이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 그 장면. 알라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둠이 얼마나 깊고 검은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나는 비밀을 잘 감추고 살지만 그렇다고 무겁지 않은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대사가. 네.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도 보면서 아까 말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밝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금수저야. 뭐 흑수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각각 사실은 다 자기만의 전투를 치르면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기본적인 품이 좀 넓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이 넓다는 표현 참 좋네요. 네. 영화의 품이 넉넉하네요. 네네네. 저한테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그 흐름을 보면 처음엔 우연이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영화 이제 시작부터 나오는 부분이니까 에반 헨슨은 사실은 코너랑 전혀 안 친한 친구고 친구는커녕 걔를 무서워하는 아이였고 그렇죠. 제대로 만나서 대화한 건 2번밖에 없었어요. 2번밖에 없었는데 대화라고는 볼 수도 없죠, 사실. 당한 거죠. 2번 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2번 겹치는데 하나는 자기가 자기한테 사실은 자기도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사가 권고해 준 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죠. 그 영화의 시작인데 그래서 제목이 디어 에반 헨슨인 거고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쓴 편지를 도서관에 가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숙제로 내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일이 엇갈리게 되고 그 편지를 코너가 낚아채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 죽은 아이인 코너 주머니에서 그 편지가 나오니까 완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편지는 디어 에반 헨슨이라고 썼으니까 보통 자기가 자기한테 쓴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전혀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구나라는 오해가 있게 되고 거기다가 장난삼아 이 깁스에다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기다리다가 괜히 코너라고 이름을 써줬는데 이 두 사건이 겹쳐지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 아들의 절친이 에반 헨슨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 비극이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비극 하나는 영화의 초반에 전제된 코너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제 코너의 비극 때문에 에반 헨슨이 거기 들어가서 우연히도 자기가 절친이 돼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소극적으로 떠밀려 가던 애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게 이제 과수원에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덧대면서 사람들이 감동한 스토리가 되고 그게 이제 수많은 소셜미디어에서 막 공유가 될 정도로 너무 유명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 덧댄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과수원에서 자기가 인생에서 겪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참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의 비극에 나의 비극을 덧대는 순간 이 이야기는 판타지로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소름 끼쳐. 맞아요. 나중에 가보면 사실은 그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펼쳐진다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코너의 비극을 다루기만 하는 영화도 아니고 에반 헨슨의 비극을 다루기만 하는 영화도 아니고 두 개의 굉장히 외로운 소년의 비극이 한데 합쳐져서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야, 역시 평론가님은 아니요, 제가 뭐 음악을 모르니까 영화라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장면들 같은 게 또 이렇게 장면적으로나 이렇게 떠오르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메모.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해주신 말씀들이랑도 다 맥락이 통하고 음악들의 이야기랑도 다 통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다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비극 속에서 이제 성장 영화라는 말을 쓰기도 좀 약간 마음이 꺼려지는데 이 영화에서 완벽한 성장 서사라고 생각돼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소극적이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에반이 우선 이상한 아이러니와 살짝의 거짓말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게 자신인 것처럼 믿게 되고 저도 그 과정에서 심지어 주인공을 응원했고 그래 계속 거짓말을 해라 거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응원하고 싶었고 그렇지만 에반이 변하게 된 계기는 사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상대방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전혀 앞에 나서지 못했던 친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완벽한 성장서사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옳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서 좋은 목적을 이룬 건데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후반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야말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면서 이제 생각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다운이 될 때 일부러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면 왜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맞습니다. 이제 생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다 제각각 유대라고는 없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각각 다. 가족조차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연과 이런 거짓말이 얽혀서 유대를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짓말로. 근데 유대를 연기하다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유대를 배우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를 들면 우리한테 이제 어떤 국가적인 비극이 있다고 쳐보세요. 미국의 경우로 얘기한다면 9.11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애도하냐면 이번에 그 죽은 희생자 수천 명 중에 한 명인 누구랑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혹은 뭐 어떻게 하다가 나의 어떤 가게의 점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그 관계를 고백함으로써 사실은 그 애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그럼 사람들은 왜 어떤 큰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에 대해서 내가 그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애도를 할까?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인류가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유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큰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9.11이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월호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그 비극에 동참하고 결과적으로 그 비극을 간신히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사실은 어떤 굉장히 감춰져 있는 저류 속에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앨범이라 그랬네요.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코비드 스텝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정신건강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여기로 연락을 하세요라는 메시지가 같이 나오는데 이 영화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내에도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다들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고 자신만의 해법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인공 인물들 특히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른들도 똑같아요, 영화 속에서. 어른들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미국 고등학교가 배경이긴 하지만 한국 고등학교는 정말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견디는 시간이죠. 저는 참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어쨌건 뭐 이 영화의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화를 장르명 아닌 장르명으로 힐링 시네마라고 보통 부르는데 힐링 시네마가 뭐냐? 최근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 그럼 디어 에반 헨슨이 힐링 시네마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힐링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인공적인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갖고 왔지만 그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적당히 봉합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적당히 박수치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가공으로 만든 픽션이지만 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장르적인 소재로만 그냥 소비하고 만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매체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좀 굉장히 이상적인 장면이라 영화를 볼 때는 좋긴 했는데 사실 에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 있었다면 조롱이랑 모멸감만 느끼고 끝났을 거예요. 강당에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게 저는 또 좀 슬펐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노래를 하지 않았다면 에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단순히 어떤 그런 것을 그냥 밝게만 그리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게 있고 유대라는 게 있으면 유대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우리가
슬픔을 극복하는 형식이지만 정반대로 유대와 연대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유명해지고 싶거나 괜히 뭐 우리가 관종이란 말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영화에서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유대의 그늘의 순간 같은 것도 사실 이 영화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폭넓게 숙고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또 이제 뭐 무슨 덧붙여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또 여기 또 준비된 질문들도 사전에 저희가 받은 것 같아서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주시고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무조건 오늘 또 칼같이 1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질문을 절 주셨죠? 네. 왜 안 주시나 하고 네. 질문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받아왔는데 질문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 hamimnn으로 쓰시는 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갑자기 배고프네 햄이라고 하니까 네, 함씨인데 그냥 이거 보고도 우리는 햄 생각할 수도 있으니 배가 고파서. 두 분께서는 디어 에반 헨슨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넘버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고 또 이유는 어떤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했던 게 아닌 걸 빼고 얘기해도 되고 하셔도 빼고 할까요? 네, 제일 좋은 건 일단 제일 좋은 건 저는 메인송. 아까 예고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네, You Will Be Found. 네. 그냥 이 노래가 영화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뽑겠습니다. 가사도. 네. 또 이제 그 노래만큼이나 또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저는 보질 않았는데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뮤지컬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캐스팅을 오디션 형식으로 바꾼 TVN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아, 네. 있었어요. 무슨 더블 캐스팅인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오디션 우승자가 마지막에 부른 곡이 이 곡이래요. 진짜요? 디어 에반 헨슨의 제가 말하려고 하는 Waving Through a Window라는 노래인데 영화의 첫 곡. 첫 곡.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일어나서 부르는. 네, 이렇게 편지 쓰다가 밖으로 나가서 등교하는데 자기 너무 외롭고 누군가 나한테 창문 너머로 웨이빙 손으로 흔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 외로운 심경을 찾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뮤지컬에서 원하는 장면이죠.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한편 그러면서도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장면이 뒤에 과수원에도 나와요. 이 노래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So Big So Small이라는 노래를 보면 진짜 줄리언 무어의 팬이길 잘했어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i, I am 민상님이신데 원작 뮤지컬이랑 넘버와 구성이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보기 전에 자세히 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하셨는데 뮤지컬이라서 이거를 꼭 포인트를 짚고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음악의 흐름을 그냥 집중해서 따라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걸로 되게 잘 짜여졌거든요. 이 흐름이. 그래서 모든 음악이 다 중요하니까 계속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대 뮤지컬이 너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무대 뮤지컬에서 나왔던 노래들의 일부를 뺐고요. 반대로 무대 뮤지컬에 없었던 노래를 두 곡이나 새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곡이요? 그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영화에서 다른 인물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라나송, 알라나의 테마곡 비슷한 곡, 그 다음에 코너의 테마곡 비슷한 곡인데 이럴 정도로 무대 뮤지컬보다 더 이야기를 확장하면서 각 인물들을 다 대변하는 노래들을 만들어서 넣은 것 같아요. 이 음악들이 대부분 좀 약간 이렇게 아름다운 쪽의 음악들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쪽이라는 말이 서정적이라고 그렇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화려한 어떤 약간 그런 포크 음악에 가까운 스타일의 음악. 한두 곡만 들으셔도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이디 슈퍼인님이신데요. 이 영화는 누구랑 보면 가장 좋을까요?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떠신가요? 누구랑 보면 사실 가족분들하고 같이 보세요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정말 서로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랑 보세요. 제일 좋죠, 그게 언제나. 친구가 언제나 좋은 초이스입니다. 가족끼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면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친구끼리 오히려 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왠지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팍팍 차는 것 같은.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정정은 아니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손을 꼭 잡고 극장에 가서
디어 에반 핸슨을 함께 관람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은유적으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소원했던 사람들끼리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나면 왠지 누군가한테 미안해지는 영화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뭔가 이렇게 좀 영화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아이디로 IS용님이신데요. 디어 에반 핸슨이 가지고 있는 다른 뮤지컬 영화에 차별성이 있다면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사가 음악으로 툭 이어지고 또 이게 동시녹음의 위력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무시를 못하거든요. 연기하면서 그냥 동시에 녹음을 한 거라서 그게 주는 감동이 굉장히 저는 컸어요. 매 장면 동시녹음 씬이 나올 때마다 이건 진짜다라고 느끼면서 봤거든요. 배우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죠. 현장에서 완전... 연기도 해야 되고 카메라가 정신없죠. 주변 배우들 있고 스태프들 저기 다 깔려있는데 저도 동시녹음으로 영화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에서 노래하는 동시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배우님들 다 여기 앉아 계신데 몇 번 찍잖아요, 그거를. 진짜 고역스럽더라고요. 그 장면이 또 그 영화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장면이 했는데 하여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다들 잘 해내시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모든 노래를 다 현장에서 직접 연기하면서 라이브로 한 거를 그대로 넣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실제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의 노래들이 사전에 녹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바로 그 측면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꽉 짜여진 뮤지컬 형식을 제대로 갖춘 그런 영화에서 그렇게 구현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진실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부분을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포기한 거겠죠, 그게? 이 영화는 그게 꼭 필요한 영화긴 한데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들이 너무 다 잘 만들어지고 너무 다 예쁜 장면 그리고 곡이 하나 나올 때마다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되면 우리 좋잖아요. 솔직히 보는 사람 좋은데 디어 에반 핸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마음은 또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값진 감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음악적인 부분조차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심리를 그대로 실어 나르는 거, 그 고스란히 전달하는 거, 이게 중요했으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통상적인 경우보다 제가 보기엔 영화에서 세트 크게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계급차를 묘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신시아의 집을 크게 지었는데 층고 같은 것도 높게 말이에요. 더 중요하게는 뮤지컬에서 이 영화가 안무를 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움직이고 또 인물들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어떤 여지를 주기 위해서 세트를 크게 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미술팀의 노고들도 영화 속에 잘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이 디어 에반 핸슨의 주인공처럼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라는 좋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질문. 마지막 미리 읽어볼 걸 하셨네요. 그냥 직접 쓰신다는 건 아니고. 디어 유나 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디어 유나 김. 요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네가 자랑스럽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속 잘 해나가길 바란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나로부터. 제일 무섭겠네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 I see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전에 오늘 사실은 지금 뭐 끝날 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얘기를 나눠본 바가 없고 그냥 사전에 저희가 했던 거에는 뭐였냐면 그냥 제가 앨범 너무 좋아하니까 김윤아 씨 솔로 앨범 1집, 2집 2개 갖고 와서 벌벌 떨면서 사인 받은 게 전부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언제 이렇게 또 하신 것처럼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평론가님 중요한 걸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야, 이게 제가 사실 디어 동진이 빨리 하세요. 굉장한 스킬을 쓴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두루뭉실 넘어가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역시 진짜 대단하십니다.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저는 짧게 제가 안 볼게요. 디어 동진리 네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약간
약간 에반 헨슨 같은 사람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알라나 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알라나는 겉으로 보기에도 딱 모범생. 네, 알라나. 네. 근데 사실은 뒤에 문제 있죠. 당연히 문제 있죠.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기에도 문제거든요. 에반 헨슨이니까. 근데 하고 저한테 굳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나고 나면 제 주제에 제 생각보다 더 일을 잘해왔던 것 같아요. 제 능력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보다는 네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에반 헨슨을 치유하는 영화를 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또 치유의 이야기로 또 기도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또 이 영화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자리도 약간 에반 헨슨처럼 걱정을 했는데 정말 최상의 그 대화 상대인 김윤아 씨를 만나서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즐겁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GV가 처음이라 내가 가서 처음이세요? 뭘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평론가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좋은 데 많이 짚어주셔서 굉장히 계속 여러 번 닭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헐. 자, 이렇게 해서 디어 에반 헨슨 뭐 개봉한 한 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걸 들으시면 아마 영화가 어떤 것인지 대강 아마 상상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더군다나 또 그렇네요. 코로나 2년째인 지금 상황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ave you ever felt like nobody was there? Like you could fall and no one would hear? You will be found. You will be found. You will be found. You will be found.